자, 거두절미하고 수업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동아시아 첫 시간인데 오늘 공부할 내용은 동아시아가 대체 어떤 지형을 또 동아시아에는 어떤 국가가 있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고 이 동아시아 지역에 따른 기후 또 기후에 따른 이 생활을 간략하게 알아본 후 동아시아 각 지역의 선사 문화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칠판에 제목을 써놨죠. 동아시아의 지형, 기후와 생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여러분들은 교과서 13페이지의 지도 그림을 같이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EBS 강사처럼 저 멀리 빔을 쏴가지고 칠판에 보인 후 이 칠판의 분필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하면 좋을 텐데 온라인 수업 첫날입니다. 아직 그런 기술이 없고 선생님도 그런 지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설명과 여러분들은 교과서에 해당되는 그림, 지도, 사진을 같이 보면서 제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교과서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동아시아 지도를 일단 보세요. 거기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표시가 되어 있죠. 제가 그 지도를 한번 이 칠판에다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해해 주세요. 자, 먼저 한국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죠, 그죠? 선생님이 항상 그리던 한국의 모습이에요. 한국. 그리고 이렇게 중국을 그리고 그 밑에 섬 하나, 점점점점점, 그리고 일본. 자, 우리 동아시아라고 하면 메인 국가가 세 국가가 있어요. 당연히 그 메인 국가, 당연히 우리나라라고 하고 싶지만 이 동아시아나 동양사 전체의 메인 국가는 부정하고 싶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중국이에요. 그리고 중국의 문화를 대륙을 통해서 받은 한국, 또 그 문화를 한국이 일본에게 전수해줬어요. 이 세 나라가 동아시아의 메인 국가고 여기에 포함된 세 개 나라가 더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두 개 국가죠. 두 개 국가. 먼저 우리 쌀국수 하면 유명한 나라가 어디 있죠? 그렇죠. 베트남 있죠. 바로 이쪽에 베트남이 있어요. 선생님이 굳이 판서를 하지 않고 설명하는 이유는 교과서 13페이지에 다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쪽에 베트남이 있고 그리고 징기스칸의 나라가 있죠. 그렇죠. 몽골이 있죠. 몽골은 저 멀리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 아닌 국가가 있죠. 마치 국가인 듯 국가 아닌 국가 같은 바로 우리 트와이스 쯔위의 나라 바로 이 타이완이 있어요. 타이완은 왜 국가라고 부르지 않느냐? 또 이것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TMI인데 이 타이완을 정식 국가로 보고 있는 전 세계 국가는 전 세계 한 20개 국가도 안 돼요. 그래서 이 타이완은 유엔에서도 승인받지 못한 국가이지만 어쨌든 이 동아시아의 한 축을 이루고 있죠. 자,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몽골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이 나라가 바로 동아시아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예요. 자, 그러면 동아시아의 지형도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동아시아의 지형을 한번 선생님이 또 판서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여러분들은 교과서 13페이지의 내용과 같이 병행하면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동아시아의 메인 국가는 어디라고요? 네, 바로 중국이에요. 중국에는 아주 큰 두 강이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강인 한강이 있지만 이 한강은 중국의 이 강들에 비해서는 냇가에 불과할 뿐이죠. 중국 문명의 발상지인 황허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흐르고 있죠. 중국 문명의 발상지라고 해요. 이 황허강이 왜 황허강이냐면 황허강의 황자가 누를 황자예요. 이 황허강의 물을 보면 진흙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물이 누래요.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저 더러운 물 주변에 어떻게 문명이 발생할까 하는데 오히려 그 더러워 보이는 물이 문명 발생에 유리한 조건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황허강 주변 일대에 이 고운 진흙이 퍼지면서 농사짓기에는 가장 알맞은 토양이 형성됐던 거죠. 지금은 농업기술이 상당히 발전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척박한 땅에서도 농사를 쉽게 지을 수 있겠지만 과거에는 농사기술이 지금에 비해서 현저히 낮았기 때문에 자연 조건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바로 농사짓기 가장 좋은 지형이 이 황허강 주변의 이 진흙토양이에요. 여기가 바로 중국뿐만 아니라 동양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중국의 황하봉보다 더 유명한 강이 무슨 강이 흐르고 있냐면 바로 창장강이라고 흐르고 있어요. 두 글자를 창장강, 두 글자를 줄여서 장강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이 창장강이라는 용어가 그리 귀에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창장강이란 말 대신 양쯔강, 양자강이란 말이 더 익숙할 거예요. 이 양자강이 원래 중국인들이 부르는 원래 명칭이 이 창장강이고, 이 창장강을 서양인들이 부르는 용어가 양쯔강, 양자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는 이 두 용어가 혼용돼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중국사나 서양사를 공부할 때는 그네들 나라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은 앞으로 창장강이라고 제가 더 많이 부르도록 할게요. 이 두 강이 동아시아 문명의 메인, 문명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중국에 큰 강이 하나 흐르고 있는데 우리 한반도 역사와도 상당히 관련 깊은 강이에요. 이쪽에 랴오허강이라고 해요. 랴오허강이라고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큰 세 개의 강을 일단 알고 있어야 돼요. 가장 위쪽에 랴오허강, 그 다음에 황허강, 그 다음에 창장강 이렇게 흐르고 있죠. 자, 좀 더 제 기준에서 오른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 베트남 위쪽에 우리 세계의 지붕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산이 있어요. 산맥이 있죠. 아마 산악인이라고 한다면 이 산을 반드시 정복해야 된다는 히말라야 산맥이, 저는 흰 분필로 간단히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히말라야 산맥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히말라야 산맥 위쪽에 티벳 고원이 있어요. 티벳 고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티벳 고원 위쪽에 타클라마칸 사막이랑 고비 사막이 같이 꼭 붙어 있는 건 아니지만 거의 연결된 거나 다름없이 넓은 사막이 있어요. 이 타클라마칸 사막과 고비 사막의 이 크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커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서울 부산 거리를 걸어서 왔다 갔다 해보는 사람이 있나요? 감히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죠. 그 이 배, 10배가 넘는 거리예요. 그래서 이 사막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감히 인간이 살 수가 없는 지역이죠. 살 수 없을 뿐더러 감히 이동, 교통로로도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잘못됐다가 이 사막 한가운데로 가서는 동서남북 방향도 잃어버리고 거의 죽음에 이르는 경우죠. 그런데 이 사막 지역에 길이 하나 터져요. 그 사막 한가운데를 관통할 수는 없고 사막 가장자리를 통해 가지고 이 길이 터져요. 이 길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저 멀리 유럽까지 이어지고, 이 사막길을 통해 가지고 중국의 비단이 유럽으로 전해지게 되죠. 우리는 이 길을 뭐라고 했죠? 맞아요. 비단길, 실크로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자세히 언급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리고 더 위쪽으로 가면 우리 징기스칸의 나라라고 하는 몽골 고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서 히말라야 산맥과 티벳 고원, 그리고 넓은 사막, 타클라마칸 사막, 고비 사막 외울 필요 없어요. 넓은 사막이 위치하고 있고 그 위쪽에 몽골 고원이 위치하고 있다는 거. 이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정리해 볼게요. 일본, 한국, 중국, 베트남, 몽골, 그리고 정식 국가는 아니지만 타이완이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과 티벳 고원, 넓은 사막, 몽골, 이렇게 동아시아의 주요 지형을 한번 설명해 봤어요. 근데 또 이 동아시아 주요 지형을 설명하는 용어가 있어요. 참 짜증나게. 먼저 이 중국 문명의 발상지인 이 황하강 일대를 뭐라 부르냐면, 제가 노란색 분필로 한번 써볼게요. 요거는 여러분들도 교과서나 어느 한 곳에 표시해두면 좋아요. 이 지역을 화북지역이라고 해요. 이 황하강 이북지역을 화북지역이라고 해요. 화북지역. 자, 그리고 중국의 두 번째 강 창장강 이남지역을 강 아래쪽, 강 남쪽이라고 해서 강남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강남지역이라고 하면 이건 귀에 있죠. 우리 한국에도 강남지역이 있죠. 한강 이남지역, 우리나라에서 가장 땅이 비싼 지역, 한강 이남지역을 강남지역이라고 하죠. 근데 이 진정한 강남, 우리 역사 속의 진정한 강남은 한강 이남지역이 아니고 바로 창장강 이남지역을 강남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지역과 이 화북과 강남 지역 중간 사이를 화중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TMI예요.
그리고 또 우리 역사와도 밀접하게 이 지역을 부르는 용어가 있는데 중국의 세 번째 강이 이 랴오허강 있죠? 이 랴오허강을 우리 말로 한자 그대로 읽으면 요하강이라고 해요. 요하강. 이 요하강의 오른쪽, 요하강의 동쪽이라고 해서 요 일대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요동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요동지역. 자, 그럼 여기서 아마 센스 있는 친구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요하강의 동쪽이 요동이면 요하강의 서쪽은 그렇죠. 요서지역이 되겠죠. 이 요동에서 바다 쪽으로 나온 큰 곳, 우리 이걸 뭐라고 하죠? 반만섬? 그렇죠. 반도라고 하죠. 우리 한반도도 한민족이 살고 있는 반도라고 하잖아요. 그죠? 요 반도를 요동반도라고 해요. 이 요동반도는 고구려 백제 신라, 이 고구려라는 나라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용어이기도 해요. 이런 용어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머릿속에 알고 계셔야지 동아시아사를 이해하는데 훨씬 수월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동아시아의 주요 지형이었고 그 다음 제목이 뭐였죠? 기후와 생활이죠. 이 기후와 생활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아시아 지역은 위도상으로 상당히 넓은 지역에 높낮이가 상당히 다르죠. 그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서울 지역과 부산 지역의 날씨가 다르잖아요. 우리 충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겨울이면 눈을 볼 수 있다고 하지만 부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눈을 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잖아요. 동아시아 전체, 전 지구적으로 보면 이렇게 작은 우리 한반도 내에서도 위도상 높이가 다르다 보니까 기후도 다르고 생활도 다른데 하물며 우리 한반도보다 더 높낮이가 다른 이 동아시아 전체 지역은 기후에 따라서 생활이 완전 다르겠죠. 그래서 기후에 따른 생활, 또 기후에 따른 이 지역의 민족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고 있으셔야 돼요. 먼저 이 기후에 따른 생활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지역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황하강 일대 지역을 화북이라고 했죠. 화북과 우리 한반도는 지금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죠. 우리 남한과 북한이라고 하는데 화북 지역 일대와 한반도 북부 지역을 이렇게 동그라미 치세요. 화북 지역 일대와 한반도 북부 지역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해 두시고 그리고 요 위쪽에다가 숫자 동그라미 1번 이렇게 표시하세요.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표시한 화북과 한반도 북부 지역을 동그라미 2번이라고 치시고 2번이라고 치시고 그 아래 지역을 3번이라고 한번 표시해 볼게요. 1번과 2번과 3번 지역이 기후도 다르고 지형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민족의 습성, 생활, 역사가 상당히 상이하다고 해요. 먼저 1번 지역부터 알아볼게요. 1번 지역의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이 몽골, 징기스칸의 나라, 몽골 지역이죠. 우리 몽골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징기스칸이고 징기스칸의 몽골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동물이 뭐죠? 그렇죠, 말이죠. 얘네들 말을 어렸을 때부터 말 위에서 말을 장난감처럼 다루고 있던 민족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기마병이 뛰어나기도 하고 또 이 몽골 초원 일대에서 자란 유목민족의 왕조들이 끊임없이 한반도와 중국으로 쳐들어왔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상식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이 몽골 초원 일대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일단 강수량부터 체크해야 돼요. 이 지역은 강수량 여름과 겨울에 눈과 비가 내리는 양이 400mm에서 400mm 이하라고 해요. 400mm 이하라고 해요. 선생님도 뭐 지구과학, 지리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지형과 뭐 기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400mm 이하다 보니까 또 넓은 초원지고 이러다 보니까 또 농사 짓기에 약간 좀 척박한 것은 아니지만 농사보다 더 쉽게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바로 말, 소, 양을 치면서 목축을 하면서 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은 대다수 사람들이 유목생활을 하고 있어요. 유목생활을 하고 있고 유목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오는 특징이 무엇이 있냐면 군주권은 상당히 약하고 부족장의 힘은 상당히 강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천천히
유목생활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군주권은 힘이 약하고 부족장의 힘은 상당히 강하다. 이것이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소, 말, 양을 얘네들 목축을 하면서 이동하는 생활을 목축을 하면서 이동한다는 것을 유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목생활, 항상 이동하면서 지내는데 대규모 인원이 같이 이동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소규모 혹은 적정한 인원이 소규모로 이동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대규모로 이동하다 보면 아무래도 힘들어요. 여러분들 아마나 수학여행이나 혹은 소풍으로 등산 같은 거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등산을 할 때는 주변의 자연환경도 보고 공기도 마시고 여유롭게 등산할 수 있지만 한 반이나 한 학년이 전체가 등산을 하다 보면 주변의 자연환경 보일까요? 아무것도 기억 안 남아요. 올라갈 때 앞사람 엉덩이밖에 기억 안 남아요. 여러 대규모 인원이 이동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죠. 유목생활랑 마찬가지예요. 소규모 적정 인원이 유목생활하기 딱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응집하는 힘이 상당히 약한 거예요. 응집하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흩어져 살다 보니까 얘네들은 하나의 큰 중앙집권 국가가 발전하기에 상당히 불리한 지역이라 이거죠. 자, 이런 특징이 바로 이 1번 지역의 이 기후와 생활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표시한 화북과 한반도 북부 지역, 이 지역의 강수량은 어느 정도 되면 400에서 600mm 사이라고 해요. 자, 이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지역은 유목생활이 아닌 바로 무엇이 주가 되냐면 밭농사와 목축생활이 주가 된다고 해요. 목축과 유목, 아까 선생님이 비교했죠. 목축, 이것도 소, 말, 양을 기르는 것인데 이동을 하면 유자가 붙는 거고 이동하지 않으면 그냥 목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밭농사, 선생님 그럼 한반도 북부, 지금 북한 지역은 벼농사 같은 건 아예 안 짓나요? 메인이 밭농사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북한 지역도 메인은 쌀농사예요. 벼농사예요. 하지만 과거 기준으로 했을 때 예전에 강수량이 적다 보니까 벼농사 짓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메인이 밭농사와 목축지역이라는 거예요. 좀 더 아래 지역 내려가서 바로 이 강남 일대, 이 강남 일대는 강수량이 더 많아지겠죠. 강수량이 600mm 이상이에요. 이 지역은 밭농사보다 이 벼농사 짓기가 상당히 쉽다고 해요. 좀 선생님도 직접 농사를 지어본 건 아니지만 속된 말로 벽시 뿌려놓으면 알아서 잘 자라는 거예요. 우리 이 지역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지역이 강남도 있지만 베트남 뭘로 유명하죠? 그렇죠. 쌀국수 유명하죠? 쌀국수가 생긴 이유가 있어요. 쌀이 흔하다 보니까 국수를 먹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 지역은 벼농사가 그냥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한반도 남부 지역도 벼농사를 짓긴 져요. 하지만 1년에 몇 번? 딱 한 번밖에 안 짓죠. 하지만 얘네들 기후가 워낙 벼농사 짓기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1년에 2번을 짓다고 해요. 그 1년에 2번 농사를 짓는 것을 이모작 혹은 이기작이라고 해요. 이기작. 이렇게 벼농사를 2번이나 지을 정도로. 자,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1번 지역으로 올라가서 유목생활을 하다 보니까 중앙집권국가, 우리 왕이나 황제라고 하는 통일된 행정체계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하지만 2번과 3번 지역은 달라요. 2번과 3번 지역은 선생님 묶어볼게요. 2번과 3번 지역은 주 생활이 농사예요. 농사는 항상 어디 붙어 있어야 돼요? 바로 땅 옆에 붙어 있어야 되죠. 사람들이 어디 이동할 수가 없어. 유목생활은 말 타고 그냥 항상 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누가 있는지 세금 걷기도 힘들고 사실상의 나라 정부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기는 사람들이 땅 옆에 붙어 살잖아. 그러다 보니까 세금 걷기도 편하고 사람들 부려먹기도 쉬운 거예요. 이 중에서 강력한 통치자가 나와가지고 1번 지역과는 다르게 군주권이 상당히 강하고 군주보다 약한 세력인 부족장 세력이 상당히 약한, 군주권이 강하고 부족장 세력이 약한 그런 특징을 보이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Y라고 쓴 거예요. 이유가 바로 농사 때문이지만 더 구체적인 이유를 든다면 바로 치수, 관계라는 이유 때문에 군주권이 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선생님 여기 치수와 관계라는 말을 썼죠. 어려운 말이죠.
치수가 다스릴 치자, 물수자, 물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관계가 뭐냐면 물될 관자, 물개자, 물을 끌어온다는 거예요. 물을 다스리고 물을 끌어오는 거, 이거 개인이 혹은 소규모 인원이 할 수 있겠어요? 소규모 인원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을 부려먹어야 되겠죠? 이 과정에서 도시가 생기고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바로 왕이 생기고 황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로 뭐 때문에? 유목생활이 아닌 농사를 메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군주권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아시아 지역은 크게 이렇게 세 지형으로 나눠서 이런 다른 생활과 역사가 발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해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동아시아의 국가에는 일본, 한국, 중국, 베트남, 몽골이 있고 그리고 티베트 고원과 큰 넓은 사막이 있고 이 사이에는 이 비단길, 사막길이라고 부르는 비단길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동아시아 문명의 중심지는 우리라고 하고 싶지만 중국이에요. 이 중국의 두 큰 강 무슨 강이 흐른다? 황허강과 창장강이 흐르고 이 황하강 일대를 화북, 창장강 일대를 강남, 그리고 야오호강, 우리말로는 요하강이라고 하는데 요하강 동쪽을 요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아시아는 위도상으로 높낮이가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보니까 강수량에 따라서 생활 패턴도 다르다는 거예요. 강수량이 상당히 적게 오는 넓은 몽골 초원지대는 대다수 사람들이 유목생활을 하고 유목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데 모일 수 있는 응집력 있는 생활을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왕, 황제의 권력보다는 소규모의 부족장 세력이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면에 농사가 메인인 국가에는 토지 옆에 사람이 붙어있다 보니까 강력한 군주권이 성장할 수 있었다. 자, 오늘 이렇게 동아시아의 지역, 기후생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안녕!